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급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단숨에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5원 이상 올라 1,310원을 또다시 상향 돌파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가 전 세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24km에 달하는 등 경쟁사인 테슬라보다 가격과 상품성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수익성이 높은 알짜 자산인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석탄 광산 두 곳의 지분을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분 매각 규모는 2조 원대로 추산되는데 고강도 자구책이 불가피한 한전이 우량 자산부터 처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편의점의 무인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 없는 무인 편의점은 전국 2,800여 곳으로 2년 전에 비해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진단합니다. 이지호, 배성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우리 증시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약보합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폭등의 여파로 살짝 하락 출발을 했지만 점심 무렵부터 회복하면서 등락 끝에 0%대 변화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외국인이 막판에 3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지지를 해줬는데 옵션 만기일이 겹친 탓인지 기관들 매도가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6월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제식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7월 이후부터는 진정될 거라는 전망이고, 다만 이제 일평균 증시 거래 대금은 2020년 2월 이후로 최저 수준인 14조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CPI 충격이 미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또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은행 쪽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금리 감면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금 당국이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굉장히 완화해라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은행에다 하고 있으면서도 또 뭐 수신금리 같은 경우는 또 뭐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건전성은 또 점점 악화되는 것 같고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오늘 미국의 물가 그리고 금리 변화에 맞춰져 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 기자, CPI 예상치가 사실 8.8%였습니다. 그런데 9%를 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죠.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6월 CPI 상승률이 9.1%를 기록해서 198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모든 수치가 생각보다 나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먼저 존 리어 모닝 컨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듣고 오시죠. I think what's surprising is, like I said,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네, 종합해보자면 휘발유 값이나 주거비, 식료품 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죠. 실제로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그레이트 스텝, 그러니까 100bp 금리 인상론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아침부터 계속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실 9%대가 높은 수치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지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보면은 석 달째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데이터를 좀 준비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5.9%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달 상승률인 6%보다는 소폭 낮아진 수치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에너지가 이번 인플레이션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면서 오늘 CPI 데이터는 6월 중순 이후 약 40센트까지 떨어졌던 약
30일간의 유가 하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외 환경,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죠.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물가 전망에 도움이 돼서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더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네, 전체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근원 물가는 내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 영향을 보고는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내렸다는 근원 물가가 5.9%면은 상당히 이건 뭐 낮은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원자재가 상승이 사실 우리 생활 물가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달에 100bp 인상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오늘 보시면 뭐 그레이트 스텝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예.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폭 예측치를 집계하는 CME 패드워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미국 FOMC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이 20.3%밖에 안 되고요. 100bp를 올릴 확률이 79.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전날까지만 해도 75bp 인상 확률이 더 높았던 상황인데 CPI 지수가 높게 나오자 경계감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이 지수와 함께 이날 캐나다까지 10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또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원래는 이번에 75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50bp, 25bp 이렇게 점점 낮춘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100bp 인상이 어떻게 보면 과반을 넘어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 수준으로 좀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현재에서로 따지면 1.75%포인트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FOMC 정례회의가 7월, 9월, 11월, 12월 등 총 4번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7월에는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9월에는 빅 스텝, 그리고 그 이후에는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었죠. 하지만 연준이 7월에 아예 몰아서 그레이트 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당장 지난달에도 뭐 빅 스텝 관측이 높았지만 5월 CPI 상승률이 좀 최고치를 찍자 FOMC 위원들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돌아선 바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하루 만에 100bp 가능성의 무게가 확 실렸습니다. 그러면 75bp 가능성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겁니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월가의 전망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 최소 75bp 또 많게는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7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그치게 된다고 하면 이게 9월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스테파니 링크 하이타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0.75%포인트를 2번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번 CPI도 휘발유 같은 에너지 부분이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아직까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고요. 마이클 워스 쉐브론 최고 경영자도 원유 공급 문제에 따른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의 유가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스 역시도 이날 7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지만 이 추세가 지속될지 확신이 덜 든다면서 특히나 휘발유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번에 연준이 사상 유례 없는 100bp 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박혜린 기자가 증권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증시가 요동치지 않은 건 물가가 정점을 찍어 이제 상승폭을 줄여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뭐 유가랑 다른 것들 꺾인 것들을 보고 또 8월 달에 발표된 7월 CPI는 아래로 다시 팔자로 내려갈 것 같아요. 100까지는 하면은 오히려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세게는 안 할 거다라고 좀 그 컨센 형성될 것 같아요. 7월 FOMC가 끝나면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일시적으로 스파이크 위로 튈 수는 있는데 지금 달러 강세 기조는 이제 좀 제한될 것 같아요. 9월 이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저희나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25bp 더 올릴 때 충격이 주가 지수로 기준으로 보면 한 3~4% 빠지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기는 할 텐데요. 물가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올리기보다는 내년 정도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오히려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면 조금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시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자금을 뺄 것이란 공포에 대해선 우려할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과거 한미 금리가 역전된 시기를 보면 오히려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더 많아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에는 오히려 유입이 더 많았어요. 지금은 무조건 빨리 보폭을 높여서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오히려 꼭 그렇게 높이 많이 올린다는 걸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FOMC 결과는 우리 시간 28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우리 증시 흐름은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좀 분석들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경우에 증시의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인플레이션이 정점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관련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픽싱 시장에서는 9월까지 8%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9월 CPI가 10월 13일 이전에 발표되지는 않는 만큼 10월 중순까지는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에서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라는 이벤트도 있죠. 이 중간선거 기간에는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건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 시점을 최소 연말 이후로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망의 7월 FOMC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정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13일부터 16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최대 수출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는데 원유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15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6월 소매 판문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은 민간 소비가 경제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어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공개가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게 나와주느냐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금 경기 침체에 뭐 금리 인상의 하반기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 오늘 뭐 뜻밖의 좀 고무적인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만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달 말에 코스닥 상장을 앞둔 성일 하이텍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공시를 했습니다. 네. 공모가가 5만 원으로 확정됐고 또 경쟁률은 2,0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공모가는 당초 제시한 희망범위 상단인 47,500원을 뛰어넘은 금액이고요. 경쟁률은 역대 기업 공개 수요 예측 사상 최고 경쟁률입니다. 상당히 좀 뜻밖입니다.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걸까요?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놈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만큼 이 사업이 굉장히 어떤 재료가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 IPO 주관사 측의 말을 들어봤는데 그동안 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평가를 받아왔지만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그동안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활용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즉 이 2차 전지로부터 금이나 은, 코발트, 리튬 이런 어떤 쓸만한 금속들을 회수할 수 있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고 실적도 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매출도 지금 늘고 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까지는 2020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해오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또 1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좋고 기술력이 좋다. 뭐 이게 이유로 꼽힌다라는 건데 올해 지금 뭐 최근에 IPO 시장 굉장히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현재 IPO 심사 승인이 떨어진 기업이 13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 수요 예측을 진행했거나 또 진행 중인 기업도 지금 17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여급으로는 현대오일뱅크와 소카 등이 꼽히는데 또 이 밖에 이 거래소로부터 심사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뱅크나 컬리 등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서서 제가 이제 성일 하이텍의 어떤 흥행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IPO 시장에는 상당히 지금 찬바람이 부는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어제까지 일반 청약을 받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데
흥행에 실패하면서 통합 경쟁률이 9대1로 상당히 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엔 IPO 일정을 3일가량 미뤘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WCP와의 일정이 겹치자 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맞대결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네, 찬바람이 부는 IPO 시장.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봤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실적이 이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한 어떤 매출 근거가 우선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서 언급한 이 WCP가 대표적인데 이 WCP는 2차 전지 분리막을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아직은 영업 적자긴 하지만 작년 매출이 1,119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성장성이 무기인 소카로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대였다는 분석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투자 결심을 하실 때 해당 기업의 실적을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최근에 컬리의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지분을 최소한 한 18개월 정도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도 하죠. 이 투자 친화적인 유인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기업들의 어떤 유인책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지호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방금 보신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6는 그 경쟁력이 가격과 주행 성능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 대에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주요 모델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죠. 이번 시차 출시로 업계 1위인 테슬라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입니다. 비슷한 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고 위려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세단으로 판매량을 책임질 전략 모델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방향성을 계승하는 두 번째 모델로서 SUV와 해치백 중심이었던 국내 전기차 시장에 더욱 매력적인 상품으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SK온의 배터리가 장착된 아이오닉 6는 최대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500km를 넘습니다. 이는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주행 거리가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가격도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테슬라 모델 3와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오닉 6는 오는 28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9월 중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올해, 북미 지역에서는 내년 아이오닉 6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 출시를 시작으로 연간 10만 대 수준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 18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이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석탄 광산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해서 적자가 생긴 건데 왜 애꿎은 알짜 자산을 졸속 매각하냐 하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원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가 작성한 해외 석탄 광산 지분 매각 계획안입니다. 인도네시아 바얀 리소스 광산과 호주 물라벤 광산 두 곳을 매각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발전자 회사들이 나눠 갖고 있는 바이안 리소스 광산의 지분 20% 가운데 10%를 매각하고 물라벤 광산은 지분 5%를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각각 지분 가치 2조 1천억 원, 900억 원 수준으로 매각이 성사될 경우 한전에는 2조 2천억 원의 재무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당장 한전의 올해 적자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각 시점도 연내로 서둘러 잡았습니다. 이번 매각은 지난 5월 한전이 자회사들과 발표한 6조 원 이상의 자구책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필리핀 광산 외에 추가 매각 대상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바이안 광산과 물라벤 광산 모두 수익성이 좋은 알짜 자산이라는 점에서 졸속 매각 논란도 예상됩니다. 한전이 지난 2010년 약 6,200억 원에 매입한 바이안 광산의 지분은 현재 가치가 4조 원이 넘습니다. 발전자 회사 5곳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70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 심각합니다. 하반기는 더 위태롭다고 합니다. 빅스텝 충격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온 거죠? 예, 지금 증권가는 현재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DLENC 같은 이런 주요 건설사들의 2분기 매출을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한다고 전망한 반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평균 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증가한 건설사들도 결국은 모두 컨센서스는 밑돌 전망인데요. 이 건설사별로 적게는 200억 원, 많게는 800억 원이 컨센서스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건설사들 분기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뭐 예상보다 반 넘게 깎이는 셈이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규모가 컸던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조정폭이 특히 클 전망입니다. 뭐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인데 이 정도면 뭐 때문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뭐 급등한 원자재 가격입니다. 네. 일단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택 착공과 분양이 줄었습니다. 이제 지난 5월 기준 이제 주택 착공 실적은 약 3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또 이제 그나마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도 지금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철근이나 레미콘 또 콘크리트를 포함한 건설 자재 물가는 지난해 이후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중도 최대 5%포인트 오를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이 중에서도 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실적 감소폭이 두드러지느냐 이런 네. 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가 부담 상승은 이제 좀 국내외를 막론한 현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공사 규모가 크고 또 이제 변수가 많은 해외 현장의 경우 이런 공기 연장이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두 건설사가 이제 이라크에 짓는 정유 공장 한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현지 재정난이라든가 또 내전,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준공 시점이 무려 6년이나 밀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네. 따라서 이제 못 받은 공사 대금도 한 합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당연히 뭐 완전히 떼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실적에다가 비용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도 특히 많이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이제 원자재 값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정부가 또 분양가도 이번에 좀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나요? 일단 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분양가를 한 4% 정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좀 원가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는 있을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이제 250만 가구 이상의 좀 대규모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중 이제 도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이렇게 도시 정비 사업으로 공급될 물량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정부는 이제 이 물량을 좀 관련 규제를 풀어서 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주로 좀 주택 사업을 펼치는 건설사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건설사들이 좀 숨을 다시 쉬어보기도 전에 좀 정말 이제 큰 게 오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뭐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5%나 오른 겁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건설사에는 어떤 식으로 안 좋은 겁니까, 보통?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이제 주택 구매 여력이 감소하게 되죠. 네. 일단 지난해부터 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소득에 따라서 좀 대출을 제한하는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가 실제로 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매수 여력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매수세가 없으면 아무래도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신규 주택 가격과의 괴리도 좀 좁혀질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분양 시장도 위축되겠죠.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에서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기존 주택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기존 아파트 매도 물량이 한 11만 가구 정도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좀 올해 초까지도 한 달에 50가구가 채 나오지 않았던 서울 미분양 주택도 3월 이후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는 3단계로 이달부터 더욱 강화가 됐고 또 빅스텝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을 넘어서 냉각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미분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앞서 방 기자가 설명하신 250만 가구인가요? 공급하는 계획에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빅스텝에 대해서 그럼 건설사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올게 왔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아파트는 좀 이제 착공만 되면 아무래도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뭐 발생한다고 뭐 당장 뭐 실적이 뭐 급감한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건설사들이 좀 공사를 할 때 이런 PF 대출로 먼저 공사비를 충당한 뒤에 발주처로부터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현금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유동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동성이 나빠진다는 거는 뭐 나중에 신규 수주나 또 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특히 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지속되는 악성 미분양이 쌓인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즉 늘어난 원가 부담이 좀 건설사에 바로바로 타격을 준다면 미분양은 건설사의 숨통을 서서히 죄는 악재인 셈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설주들 실적하고 주가 전망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최악의 경우 아직도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일단 현재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이 지금 올해 목표치는 물론 지난해 물량 대비로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도시정비 사업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삽을 떠야 됩니다. 이 삽을 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비 사업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한 3년에서 4년 뒤, 빨라야 2년 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도 좀 원가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좀 증가폭 같은 게 준화되는 것일 테고 또 덩달아 지금 금리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밀린 착공이 뭐 하반기라고 엄청나게 늘기는 힘들다는 거죠. 또 이제 높은 금리와 이런 원자재 가격은 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발주처들도 좀 발주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해외 실적도 의미 있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해 건설사들의 이제 매출 총 이익률, 매출에서 좀 원가를 뺀 이런 이익률을 지난해보다 5%포인트 이상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조정도 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올해 착공이 밀리고 해외에서도 특별한 수주를 제때 따내지 못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20%는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20%요. 알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서울의 한 최신형 편의점입니다. QR코드나 결제 수단을 통해 출입 인증을 하면 상품 정보 확인부터 결제까지 모두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스캔하지 않고도 카드만 꼽으면 결제가 되고 주류도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자판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낮에는 일반 편의점처럼 직원들이 상주하지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무인 매장으로 전환됩니다. GS25는 이런 무인 하이브리드 매장을 올해만 200여 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새벽 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방범 걱정은 크게 줄었습니다. 각종 AI 솔루션과 연계된 21대의 스마트 카메라와 200여 개의 센서가 촘촘하게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카운터 접근 등 방범 침해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비업체 담당자가 출동하고 고객이 이상 징후를 보일 때도 영상인식 감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지속적으로 방범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 무인 2호라는 앱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경영진님들이 조금 더 점포를 수월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디지털 기술로 자동으로 수정하는 전자가격표를 도입하는 등 매장 관리도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 특수입지 등을 중심으로 편의점 무인화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편의점 4사의 무인과 하이브리드 점포 수가 2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의점의 무인화 전환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고민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늘면서 무인화가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예, 사안을 취재한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편의점의 무인화 속도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겁니까? 네, 6월 말 기준 편의점 4사를 합쳐 2,800여 개인데요. 예. 전체 편의점 수가 대략 5만 개 정도이니 전체 5%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따져보면 아직 무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점포가 많지 않게 좀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해보면 1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04개점이 늘어나는 등 출점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대부분은 상시 무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낮에는 직원이 상주를 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새벽 시간에만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서 13배 넘게 늘었다. 최근 들어서 유독 좀 빨라지는 모습이네요. 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난 2020년부터 좀 지속이 됐는데요. 예.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들도 이제 직원과 접촉하는 대신 직접 상품을 스캔하고 결제하는 방식에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제가 편의점에 가서 조금 지켜보니 계산하는 직원이 옆에 있어도 이제 커피 주문부터 물건 구매까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부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게 이 최저임금 인상,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 편의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점포 매출이 4,357만 원인데요. 인건비와 가맹 수수료를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죠. 올해와 비교해 460원 오른 정도인데 이에 따른 추가 부담 금액은 점포당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새벽에 매출이 보통 20만 원이 안 돼요. 1시간당 460원이 올랐다 해서 사람들은 그게 큰 타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이 넘게 오르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제가 또 어떻게 근무를 서야 될지. 새벽에 매출이 많이 안 나오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특히 많이 나가는 심야 시간에는 좀 운영을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운영 여부는 점주의 선택이지만 편의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24시간 운영이 좀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편의점 간의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심야 시간대는 매출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훨씬 적지만 이제 점주 입장에서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문을 닫는 편의점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이제 고정 고객층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무인화를 선택하는 점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시설 투자 등 비용은 대체로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전환이 좀 용이한 점도 무인 운영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편의점 본사들도 무인 운영으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들어보니 영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인화로 전환을 하는 게 좀 맞는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무인 점포로 전환을 다 시킨다고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끔하게 해결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편의점마다 이제 상권이나 입지 혹은 점포 크기 등 성격이 좀 달라서 무인 점포를 이제 전체 다 쉽게 전환할 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한 편의점주는 이제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화도 고려를 했지만 주변에 편의점들이 몰려 있어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포기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인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아직은 사람 있는 점포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무인 운영 시간대에
한데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주류 무인 판매기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몇몇 점포에서만 실험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무인 매장은 심야 시간에는 담배와 주류 매대가 모두 닫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담배와 주류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포는 무인화를 쉽게 선택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담배 매출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물론 저는 담배를 피진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심야 할증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확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는 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가 좀 건의한 내용인데요. 택시나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새벽 시간대에 이제 할증 요금을 받는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심야 시간대에 물건값의 3에서 5%를 좀 더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네, 이를 두고도 이제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계속 오를 때마다 매번 가격을 올려받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이제 아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좀 옳지 않다 이런 시각도 좀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뭐 배송 앱이나 그리고 다른 24시간 할인점에 손님을 뺏기는 등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심야 할증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 논란의 본질도 역시 결국은 인건비 부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의 확산도 이제 무인 편의점을 더욱 빠르게 늘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좀 분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대체육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이 매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하고요. 동시에 대체육에 담겨 있는 뭐 인류 건강이라든지 동물 복지, 지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의미들을 좀 더 확대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기업앤 이슈 시간에서는 최근 주주 환원책을 늘리고 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AI 전문 기업 라온피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게 먼저 라온피플 어떤 기업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라온피플은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2010년에 설립해서 올해 13년 차를 맞는 기업입니다. 코스닥에는 지난 2019년에 입성했는데요. 머신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머신 비전 좀 개념이 생소하긴 한데 어떤 기술입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봅니다. 제가 만약에 앵커를 보고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자, 눈으로 보고 머리를 한쪽을 넘기고 뭐 분홍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머신 비전 기술은 카메라가 눈이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두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로 본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해석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라온피플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라온피플이 이 분야만 지금 10년째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 자신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의 설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 개선이 되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한 업체가 라온피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비전 기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알고리즘 기술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탄탄한 어떤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의 인공지능을 접목하면서 활용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운피플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머신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소프트웨어와 공정 분야를 이용한 이 B2B 영역이 있고요. 또 일상생활 관련이 한 축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분야가 한 축이 있습니다. B2B 영역을 좀 설명드리면 공장 라인에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라인에 제품이 지나가면은 이게 양호한 제품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뭐 직선 차로에 차가 많으면 직진 신호를 더 오래 주고 이런 식으로 신호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스크린 골프장에서 공의 궤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세를 분석해주고 또 교정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제품들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분야 설명드리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도 이 머신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좀 더 비용이나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서비스는 어떤 걸까요? 네. 코로나 이후로 제품군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골프 분야 사업이 지금 매출 효자라고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원래 이 라운피플이 모태가 이 머신 비전이기도 하고 산업 비전용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검사용 솔루션 제품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그런 제품들이 효자 제품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도요. 특히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식약처 인증을 2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적표도 한번 들여다볼 텐데 1분기에 뭐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선 올해 1분기 매출부터 살펴보면요. 올해 1분기 매출 82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 16억 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보면 매출이 70억 원 정도 적자였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올해는 300억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 라운피플 대표는 매출 개선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표 이야기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수주 실적도 160억 정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억대 매출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충분히 10% 이상대로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주주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실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가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뭐 무상증자 소식도 전해졌고 뭐 최근에는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필요한 주주 친화 정책들은 다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살펴보면 작년에 자사주 16만 7천 주를 매입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100% 무상증자도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한 주를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또 오는 19일에는 지난해 사들였던 자사주 전량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DB 하이텍이 반도체 설계 사업부를 분사하고 상장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쪼개기 상장, 어째서 추진하는 건지 문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DB 하이텍이 반도체 설계 사업을 떼내 신설법인을 만든 뒤 상장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과 설계 사업부를 분리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성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DB 하이텍의 주가는 15%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보였습니다. 주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텍처럼 알짜 사업 분사로 모 회사의 기업 가치가 희석될까 걱정합니다. 정부는 물적 분할과 쪼개기 상장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 계획 등 기업의 구조 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토록 하여 모 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한 노력을 했는지 심사하여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입니다. 금융당국 규제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DB 하이텍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는 이번 분사가 반도체 사업 다각화와 같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BINC는 지난해 DB하이텍 등 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전체 자산의 50%를 넘자 지주사 전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DB는 현재 12.4%에 불과한 DB하이텍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DB는 당장 3천억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은 단 845억 원. 부족한 현금으로 어떻게든 지분율을 높여 지주사가 되거나 반대로 지주사 기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DB하이텍의 기업 가치가 낮아져야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물적 변화라면 뭐든 간에 주가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 명백한데 DB가 DB하이텍의 지분을 늘릴 수도 있고 지주사 강제 전환을 회피할 수 있죠. DB하이텍의 주가가 많이 내려서 DB의 자산 가치에서 자회사들의 가치가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다시 지주회사에서 자동 해제돼요. 이에 DB는 분산은 오래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지주사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액주주의 성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지금 DB와 DB하이텍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채권단 관리를 받으면서 대규모 투자가 막혔던 HMM이 앞으로 5년 동안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주가를 반전시킬 시원한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HMM이 향후 5년간 15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MM은 선봉량을 현재 82만 TU에서 오는 2026년 최대 120만 TU까지 늘리고 주요 거점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영화의 어떤 그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대주주들하고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어서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이 회사가 민영화가 되든 아니면 지금 관리단 체제에 있든지 간에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1분기 기준 HMM의 유동자산은 12조 원. 현재 현금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재무적으로 절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HMM의 낮은 주가에 대해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적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인 만큼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실제로 HMM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기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57배로 업종 평균인 6.34배에도 크게 밑돕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체가 HMM의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HMM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연구체를 금리가 오르는 스텝업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상한 청구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HMM은 조기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진공과 산은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5만 원을 넘겼던 HMM 주가는 3만 원 안팎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사는 그 스텝업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상환 청구 그 권리를 행사를 할 거고요.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라든지 해양진흥공사에서 그 전환 청구를 할 때는 전환 청구권이 이제 우선되는 그 상황이 현실입니다. 기관들의 의사 결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HMM 지분 6.17%를 확보해 3대 주주로 오른 SM그룹에 대해선 단순 투자라고 밝힌 만큼 투자자로 본다며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해선 이익 잉여금이 1,800억 원 정도로 충분하진 않은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대형 5개 거래소로만 편중되는 이른바 카르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당장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들 5개 업체만 따로 행동하고 나섰는데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업비트, 빗썸 등 5개 거래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코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따로 구성하고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5대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나머지 거래소들이 따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원활
매매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기준이 잘못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근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거래소는 워낙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등 총 26개사입니다. 워낙마켓은 은행 실명 계좌와 연결돼 원화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인 반면 코인마켓은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코인으로만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5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코인마켓을 이용하는 상황. 코인마켓 거래소 측은 워낙마켓 5개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란 점에서 편가르기 현상이 지속되면 일부 거래소 부실화가 빨라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독과점 체제로 운영될 경우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이 조작되기 쉽다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등 정보를 외부에서 가져와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오라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코인은 오로지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라클 형성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경쟁도 제대로 못 해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5대 거래소 측은 다른 거래소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공동협의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LGU+가 통합구독 플랫폼 유독을 출시하고 구독 경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LGU+는 오늘 간담회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가전 렌털 등을 담은 통합구독 서비스를 공개하고 2025년까지 가입자 1,000만 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올해 안에 쓱닷컴과 밀리의 서재, 인터파크 등 제휴사를 확대하고 펫 서비스 관련 상품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